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 2시간 동안 교생 선생님께서 진도를 나가주셨어요. 그죠?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두 부분 이번 1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2시간도 또 교생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선생님이 한번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교재 44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생 선생님과 함께 배운 부분들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이 되면서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흥선대원군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내부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하고 통치체제를 바로잡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비변사를 혁파하고 법전을 정비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삼적의 문란을 개혁하고 서원을 철폐하는 등등의 노력을 하여서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내부적으로 이런 세도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있는 동안 외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서구 열강, 서양 유럽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조선을 열기 위해서 조선에게 통상 수교를 요구하기 위해서 침략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병인양요라든지 신미양요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시간 안에 2시간 분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못 알아듣겠으면 선생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서양 국가들의 조선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이미 개항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이미 개항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조선에 대한 침략적 접근이 19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때 당시에 청나라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중간에서 중재해줬던 러시아는 그 중재의 대가로 연해주라는 땅을 얻어요. 지도에 혹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지 아나? 네, 어딘지 알죠, 그죠? 네, 그러면서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조선에게 통상 수교를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조선도 드디어 우리도 서양 국가들의 통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대서양 정책, 서양 국가들을 대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것이었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왜 조선은 서양 국가들의 통상 수교를 거부하였나요? 이유는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아편전쟁 같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이 침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주교와 같은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종교의 확산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서양 배들이 조선 근처에 와서 난파되거나 해서 떠내려 오게 되면은 그들을 구조해주거나 혹은 서양 배들이 식량이나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공급해주는 정도만 서양 국가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지, 그 이외에는 일체는 접촉을 하지 않는 통상수교 거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선의 경우에는 서양 국가들에게 침략의 빌미, 호투리를 주지 않으려는 정도에서 서양 국가들과의 교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하지만 결국 서양 국가들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니 그 두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와 제도를 혐오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병인박해는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당시 조선에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프랑스 국적의 선교사들이 조선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통상 수교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이 강력한 러시아라고 하는 서양 국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EEJE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들어봤나요? EEJ? 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막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한번 막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와 협상을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구상은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하게 되죠. 그죠? 프랑스 선교사가 그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당시 프랑스는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를 적대할 이유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구상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랑 손을 잡으려 하였다, 천주교랑 손을 잡으려 하였다라는 소문이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 조선의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 등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에게 불만이 무지무지 많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서양이랑 손을 잡으려고 했다, 천주교를 이용하려 했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져 나오자 이것을 흥선대원군의 공격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정치적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박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요. 고민하던 흥선대원군의 경우는 옆에 나라 보니까 청나라에서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로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인들 수천 명을 처형을 하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 교생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얼추 따라가고 있나요? 네. 이 정도로 말을 빨리 해도 알아들을 거 다 알아듣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을 무력으로 협박을 해서 개항을 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조선을 개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무장한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접근해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날을 치자면 평양시장에 해당하는 평양감사가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 수교를 요구하자 이 박규수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 서양 국가들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고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평양 감사의 나의 권한으로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이 평양 시내로 내려와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등의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평양의 주민들과 조선의 관군, 조선군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느냐? 가까이 다가가면 총이나 대포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대동강 상류에서 불이 붙은 배를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불 붙은 배가 쭉 떠내려 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옮겨 붙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되자 미국 선원들은 내려와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미 분노해 있던 평양 주민들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교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미국에게도 침략의 빌미를 주게 된 사건,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썼나요? 네. 네, 속으로 3을 세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넘어갈게요. 자, 병인 박해가 빌미가 되어서 프랑스 군대가 침략해 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병인 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군대 대략 한 1,500명 정도가 7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강화도로 접근해 오게 돼요. 자, 얼마 안 되는 인원에 얼마 안 되는 군대입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산업화를 이룬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위력은 조선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결국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강화도가 점령이 되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병인 박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의 쪽으로 통상 수교를 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한성근 장군이 이끄는 조선 군대가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기습을 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군대가 정족산성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프랑스 군대를 기습을 해서 큰 피해를 주면서 그들이 물러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정도쯤 됐으면 조선이 협상할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조선 군대가 거세게 저항을 하고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이 정도쯤 됐으면은 병인 박해에 대한 책임 정도는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프랑스 군대는 철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강화도에서 프랑스 군대가 철수할 때 가져갔던 게 뭐냐면은 외규장각 도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외규장각 도서란 무엇이냐? 규장각이란 조선 왕실의 도서관이고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책들은 굉장히 귀중한 책들이었기 때문에 불타거나 사라지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복사본,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카피본을 곳곳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화도였던 것이고 그게 바로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밖에 있는 규장각이라서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의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궤가 뭐냐면요, 조선 왕실에서 행했던 행사를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아니면 태자의 책봉식 같은 것들, 세자 책봉식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의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선은 유교 성리의 국가였기 때문에 왕실에서 어떤 행사를 어떤 규모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또한 이 외교장각에 있는 의궤의 경우에는 어람용이에요. 왕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인쇄 기술, 출판 기술의 최고의 기술만 모아서 매우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주 잘 만들어진 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긴 거 볼까요? 네,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기계나 컴퓨터를 쓴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게 글자 무엇 하나 할 것 없이 아주 인쇄한 것처럼 그죠? 정확한 글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표지만 봐도 아주 화려한 비단으로 책 표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책의 재질이나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나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프랑스 군대도 아마 글자를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만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예사로운 자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탈되었던 외교장각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고 있다가 1970년대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 계셨던 박병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발견을 하게 돼요. 이거 약탈문화재 아니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프랑스가 이걸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줬느냐? 프랑스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죠? 르브르 박물관이에요. 그죠? 거기 가보면은 모나리자 같은 거 빼고 나머지 한 전체 전시되어 있는 유물의 70%, 80% 정도는 전부 다 맞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약탈 문화재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국에 돌려주게 되면은 그 나머지 유물들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가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오랜 협상을 거쳐서 2011년에야 빌려주는 형식으로 대여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외교장각 의궤 같은 것들을 전시하기도 해요. 요것도 선생님이 아마 재작년이었나? 그때 이제 외교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이기도 해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 게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로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각 의궤 이런 거 나오면은 시험 문제나 지문에 나오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병인양요를 떠올리면 된다. 병인양요임을 짚어낼 수 있는 키워드로 외교장각 의궤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후에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요, 또다시 있을 침략에 대비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더 강화하고요, 서양의 물품을 사용하거나 교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서양의 물건을 구입해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양 세력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요 병인 양요까지 일단은 정리를 봤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썼니? 네, 하나, 둘, 셋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 이후에 강화도로 또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던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강화도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진무영의 위상을 제고시켰다라는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강화도 쪽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양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총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총병, 포군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기억나시나요? 네, 조선의 문을 열고자 하였던 오페르트의 경우에는 조선 사람들은 조상님을 무덤에다 잘 모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무덤을 파서 남현군의 관을 인질로 잡고 통상수교를 협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충남 덕산에 있는 남현군의 묘를 파헤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던 사건이 바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조선 왕실에 있는 이 왕족들의 무덤은 대충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요거는 왕의 무덤의 모식도? 뭐라 그러지? 아무튼 왕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서 딱 이대로 만들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조선 왕족들의 무덤의 경우에는 관을 둘러싸고 화강암으로 관을 한 번 더 짜고 그 위에 철판을 두르고 자갈을 까는데 굉장히 튼실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삽이나 곡괭이 같은 것들을 들고 와서 팔려고 했던 오페르트의 독일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홍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남의 아버지 무덤을 파려고 하는 저런 오랑캐 같은 놈들하고 절대로 통상수교를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먹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강화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다가 조총병, 포군을 배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서양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를 경험했던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신무기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13겹 면 방탄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해요. 서양 애들의 총이 강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총알을 막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방탄복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면을 13겹으로 겹쳐서 옷을 만들었어. 그리고 총을 빵 쏴봤어. 그랬더니 퓨욱 하고 날아서 팡 맞았는데 튕겨나가진 않죠. 뚫리지 않았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만 했으면 우리 총알 막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보급을 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면이 13겹이나 돼요. 입고 있으면 더워. 무지 더워요. 땀에 젖거나 물에 젖으면 엄청 무거워요. 불 붙으면은 무지무지 잘 타요. 그래서 별반 쓸모가 없었던 게 바로 이 13겹 면 방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시점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어떤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한성통행세나 원납전 같은 것들을 징수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교생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후에 제도를 처분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미군이 침략해 왔으니 그게 바로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청나라를 통해서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한 조선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사실 해명할 거 없다. 니네가 침략적으로 접근해 왔고 우리는 그거에 맞서 싸웠을 뿐이다. 해명이고 배상이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라는 답변을 청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합니다만은 사실 미국은 그 답변을 듣기도 전에 먼저 군대를 보내요. 어쨌든 그냥 원래부터 올 계획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강화도에 미군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비해서 조선의 군대는 여전히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한 미군의 경우에는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미군에 의해서 강화도가 점령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교생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었죠. 그죠? 네.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자, 그래서 어제현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신미양요를 떠올리면 된다. 한성근이라든지 양헌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병인양요를 떠올리면 된다. 비슷한 사건이지만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조선군대 350명이 죽는 동안 미군은 딱 3명 죽었다라고 해요. 그 3명 중에서도 1명은 미군이 쏜 총에 잘못 맞아가지고 죽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군대가 죽이는 데 성공한 미군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미군이 강화도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통상수교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죽치고 있는 게 별다른 성과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개항을 요구하는 편지 서한을 남기고 철수하였으니 그게 곧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군이 철수할 때 어제현 장군의 깃발인 숫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요. 요것도 미군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2007년에 장기되어 빌려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숫자기를 보면 뭘 떠올리면 된다? 신미양요를 떠올리면 된다. 신미양요를 짚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병인양요. 프랑스 군대가 왔는데 통상수교를 했나요? 안 했네요. 그죠? 신미양요. 미군이 왔는데 미국과 통상수교를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투의 내용을 보면은 조선 군대가 큰 패배를 당했지만 어쨌든 프랑스나 미국 모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겼다, 막아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서양 국가들과도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세우고 그 내용을 전국 각지의 비석으로 만들어서 세웠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척화비의 건립이었다라는 거예요. 척화비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느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을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시면은 아, 척화비구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것으로 옳은 내용을 고르면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옳은 일이었나요? 네. 잘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죠. 외국 군대가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막아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조선은 무엇이 필요한 시점이었나요? 그렇죠. 근대화, 산업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죠? 후대 사람들인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랑 프랑스랑 먼저 개항을 해서 서양의 문물을 좀 일찍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 좀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50분에 끝나는 건가요? 네, 순조롭게 진행이 중이네요. 자, 우리가 방금 뭐에서 대해서 살펴봤냐면은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통치체제의 재정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적 접근을 막아내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70년대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선은 결국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63년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고종 1873년이 됐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몇 살이 됐어요? 22살이 됐어요. 청년이 됐고 이제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고종도 직접 정치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지를 않아요. 흥선대원군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자기가 있어야 자기만이 조선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미 직접 정치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를 직접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고종이었는데 그 고종의 뒤를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부인인 왕비 민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민비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은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명성황후라고도 불립니다. 아무튼 고종의 부인이에요. 왕비 민씨, 줄여서 민비라고 당분간 부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고종의 등을 밀어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대충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흥선대원군과 왕비 민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 자기의 남편이 고종을 밀어서 그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올린 상소문이었습니다. 자, 최익현이라는 사람 이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앞으로 2번 정도 더 나와요. 눈 떠! 네, 2번 정도 더 나와요. 이 사람은 조선의 유교 성리학적인 통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보수적인 양반 유생의 아이콘과 같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앞으로 2번 정도 더 언급이 될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종친의 반열에 있는 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종친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돌려서 흥선대원군을 저격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함을 선언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지, 그지? 조선은 왕조 국가고 왕이 정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정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권력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민씨 집안이 전국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흥선대원군을 개혁을 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했어?
자기 편부터 먼저 만들었잖아, 그지? 종친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개혁들을 실행해 나갔잖아요. 그 정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와 함께 정치를 해줄 수 있는 내 편, 내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친가 쪽 가족들은 전부 다 누구 편이에요? 아버지 흥선대원군 편이야, 그지? 그리고 기존에 조선의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전부 다 흥선대원군이 뽑아놓은 신하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따라서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 편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기를 밀어줬던 자기 와이프 쪽 가족들, 민씨 가족들과 함께 정치를 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민씨 일파의 경우에는 고종의 측근 세력으로서 새롭게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 민씨 일파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구나 라는 것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권력자가 교체가 되었어요. 흥선대원군의 경우는 절대로 서양 세력들과 통상수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었던 데에 비해서 고종이나 민씨 일파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근대화 산업화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도 이제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서 서양 국가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870년대 가게 되면서 조금씩 나타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강요가 있기 이전부터 근대화 산업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명분이 뭐였냐면은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야.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킴으로써 그제서야 조선은 근대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하였던 논리이거든요. 자,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조선은 내부적으로도 근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일본의 침략적인 접근이 시작이 되죠. 일단은 서계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계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조선 정부와 일본 사이에서 주고받던 외교 문서가 서계라고 하는 것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세워진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서계를 조선 정부에 직접 전달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였느냐? 원래 조선 정부와 에도 막부 사이에서는 대마도가 중간에서 문서를 서로 전달해주고 있었어. 왜냐면은요,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자기가 조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선도 일본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본과 조선의 사이가 나빠질 것이고, 일본과 조선의 사이가 나빠지면은 중간에 껴있는 대마도는 무척이나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도막부에서 만든 외교 문서가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으로 전달될 때 대마도에서 고치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표현들 고쳐가지고 조선 정부에다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의 서계가 접수가 되면은 그것도 고쳐가지고 에도막부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메이지 정부가 직접 조선 정부에게 서계를 전달하게 되면서 중간에 표현의 수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조선에 전달했던 서계에 황이라든지 칙과 같이 마치 중국의 황제가 사용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서계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고, 그게 조선 정부에 전달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이 표현을 문제로 삼아서 서계 접수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몇 차례 서계 접수가 거부되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계 접수의 거부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조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황이나 칙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문제 삼는 걸 보니까 얘네들 아직까지 근대화나 산업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으로 조선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정한론 같은 것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조선의 문을 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포함 외교, 배를 타고 와서 대포로 겁을 주고 문을 열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선의 개항을 추진하기로 일본 정부가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본이 포함 외교를 추진하게 되니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운요호는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배였고 영국제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 일본의 운요호라고 하는 배가 강화도로 접근을 합니다.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낯선 배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다가오니까 위협 사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위협 사격을 명분으로 삼아서 일본 운요호에 의한 강화도의 포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초지진이 파괴가 되고요. 일본군이 영종도에 상륙을 해서 살인과 약탈, 방화 같은 것들을 하고 돌아간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조선의 군대가 허무하게 패배했던 것들은 물론 식미 양요 때 입었던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조선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일본이 산업화가 되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서양과 같은 무기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를 확인한 사건,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인 1876년에 일본은 4척의 군함을 파견을 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일본 군대를 상륙을 시켜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에 논의가 벌어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의 군사적인 압박을 느껴서 문을 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측면도 있지만 조선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강화도 조약은 왜 이름이 강화도 조약인가요? 강화도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인 것이죠.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깨워주세요. 우리 계속 우리 반에서 5교시 수업을 하게 되네. 많이 힘들죠? 이해해요. 자, 강화도 조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조선을 생각해 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려던 상황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쉽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영향력을 부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청나라와 조선이 맺고 있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문구가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 교생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또한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2개의 항구는 나중에 각각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부산의 경우에는 일본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물건을 수출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개항된 항구였다라는 것이고 원산의 경우에는 러시아나 청나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에서 원산을 개항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천의 경우에는 서울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정치적인 문제에서 가장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항구가 바로 인천항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개항된 곳이 바로 인천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안 측량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침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당연히 조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의해서 들어간 조항이 바로 해안 측량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죄를 지었을 때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일본 외교관, 일본 영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간 까닭은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은 조선법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의해서 오해 등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사재판권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의 명분이고요. 나쁘게 말하자면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조선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침략적인 행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유롭게 하기 위한 독소 조항, 안 좋은 조항이 또 대비 영사재판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이미 불평등 조약 맺을 때 써먹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엇이다?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넘어갈까요? 네, 아이고 막바지로 오게 되니까 다들 이제 많이들 뻗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은 근대적 조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리하게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조선 정부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었던 것이고 이후에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근대화 또한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물론 이 강화도 조약에 들어있는 안 좋은 조항들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는 합니다. 따라서 강화도 조약은 이 식민 지배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화도 조약 자체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 불평등 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지만 그들은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어 냈잖아요. 그죠? 따라서 앞으로 조선이 식민지가 되느냐 아니면 근대 국가로 거듭냐는 앞으로 조선이 얼마나 근대화를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강화도 조약은 식민 지배의 시작인가요? 근대화의 시작인가요? 아이고야. 조만간 수행평가 문제로 낼 건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과연 강화도 조약은 식민지배의 시작이었는지 근대화의 시작이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논리를 만드셔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수행평가로 공지가 될 거예요. 자,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문을 처음 연 조약이었고요. 이후에 일본은 구체적인 무역의 조건 등을 더 협상을 해서 추가적인 조약들을 맺어 나갑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추가 조약들인 조일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개항장 내에서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항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인천, 원산처럼 개항된 곳에 만들어진 시장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개항장이고요. 여기에서 일본 상인들이 일본 화폐를 쓸 수 있으면 편할까 불편할까? 완전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의 상행위를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는 양곡 무제한 유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조선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쌀을 사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왜 일본은 쌀을 이렇게 많이 사가고자 하였느냐? 그 이유는 그렇죠. 일본이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게 되면서 원래 농사짓던 땅에는 공장이 세워지게 되고 농사짓던 농부들은 공장의 노동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본 내의 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 내의 쌀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은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월급을 높여야 돼? 줄여야지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만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을 아무리 낮춰더라도 얼마만큼은 줘야 되나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줘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임금을 낮추려면은 쌀의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많은 쌀을 사와서 일본 내에 쌀 가격을 낮추는 것, 그게 바로 조선에서 쌀을 사가는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관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관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을 가지고 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물건이 수입되어 오는데 우리나라 제품보다 값이 싸고 질이 좋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국산품을 쓸까요? 수입산을 쓸까요? 수입산을 쓰겠죠. 그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 전혀 쫄딱 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그래도 우리나라 상품을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수단이 바로 관세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죠. 조선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이런 개념 자체가 조선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물건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관세의 내용을 넣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킨 목적은 자기 나라 물건 조선에다 많이 팔고 쌀을 많이 사가서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후에 조선은 서양 국가들과도 통상 수교를 하게 되니 그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이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이었어요. 자,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나아가서 불평등 조약에 들어가 있는 안 좋은 내용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몇 차례 일본에 외교사절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신사라고 하는 외교사절이었고 총 2차례 파견이 되는데요.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인물 중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조선의 근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자, 아무튼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환, 중국어로는 황준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우리 조선 앞으로 어떤 외교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준쉔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헤어질 때 황준쉔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조그마한 책자로 넘겨줘요.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황준쉔은 조선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를 어디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러시아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은 앞으로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조선 책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었어요.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큰 위협은 아직까지는 아니기도 하였죠. 그런데 왜 황준쉔은 이런 식으로 썼느냐?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에 개입하는 게 무척이나 불편했거든. 자기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당시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퍼져나가게 됐을 때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청나라의 경우에도요, 이의제2를 생각을 했어요.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일본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랑 일본을 견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와 미국의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주죠. 알선해주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 정부와 최초로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지 대략 한 몇 년이야? 1879년이었으니까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래요. 조선 정부도 나름 근대적인 조약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는 강화도 조약보다 조금 더 나아진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세의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또한 조선 정부가 미국과 손을 잡았던 이유는 어쨌든 다른 나라의 침략적 접근을 막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거중 조정이라고 해서 조선이 다른 나라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나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미국이 요거를 안 지키고 배신을 때리는 거죠. 자, 하지만 영사재판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기도 했고요. 또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에 들어가는 조항인 최혜국 대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장 혜택받는 나라에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의 문을 열었어. 그런데 이후에 C, D 같은 나라가 들어와서 이 A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면 자기가 이 나라를 먹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갖지 못한 권리를 다른 나라한테 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우리한테도 자동으로 주거나 혹은 그만큼의 이익이 나는 권리를 줘야 하는 내용,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에 들어가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뭐 최혜국 대우 같은 거 던져주고 요게 들어가 있는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게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강화도 조약을 던져주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은 뭐게?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각각의 조약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두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외교관, 미국 공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상주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도 너네도 외교관 보내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국가의 외교 사절단을 보냈으니 그게 바로 보빙 사절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보빙 사절단, 서양의 최초로 파견된 사절단이었고요. 보빙 사절단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중국의 황제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처럼 인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미국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절하는 장면이 뉴욕 타임즈에 385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사진을 보면 뭘 떠올리면 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나 고빙 사절단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후에 청나라, 러시아나 일본 같은 나라를 견제하려면 조선에 많은 국가들이 들어와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청나라가 많은 서양 국가들과의 조약 체계를 알선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모두 통상 수교를 맺게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불평등 조약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점차 외국 세력의 경제적 침략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선의 근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조선이 어떤 식으로 근대화를 해 나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교생 선생님과 좀 배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진도를 차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